옛날 옛적에 독일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청년,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늘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철학적 탐구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지역 도서관에서 우연히 맥스 셔러의 가치의 계층 구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요한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은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나름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셔러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로 모든 가치에는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요한을 쳐다보며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마치 연극을 하듯 두 팔을 벌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장터에 늘어선 상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곳에는 다양한 가치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작은 기쁨을 주는 쾌락의 값싼 보석도 있고,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황금처럼 귀한 가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값싼 보석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는 진리와 지혜를 찾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셔러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저 즉각적인 쾌락이나 하찮은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요한의 열정적인 연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새롭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깊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발전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향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셔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예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과 깨달음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메시지를 넘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기술혁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던 어느 나라에 로봇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에르만이라는 이름의 로봇이 있었는데, 그는 도시 중앙도서관에서 일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헤르만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그의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고, 항상 인간을 도와주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시장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스마트 도시 계획을 발표했으며 더 많은 로봇에게 공공 서비스를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르만, 너는 로봇 3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헤르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저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지요. 헤르만은 약간 멈칫하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만, 만약 그 명령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니? 헤르만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요구를 넘어서 인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도서관이 화재에 휩싸인다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저의 우선입니다. 그의 대답에 만족한 시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헤르만, 내 관점에서 볼 때 로봇의 윤리는 단순히 우리를 돕는 것 이상인 것 같구나? 그것은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겠지. 하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후 시장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로봇의 원칙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헤르만 같은 로봇들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로봇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이 새로운 기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만들어갔습니다. 시장이 강조한 것은 바로 로봇 3원칙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에게 단순히 도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장씨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장 씨는 한 가지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학은 바로 공자애인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장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인 왕 씨는 다른 친구와 돈 문제로 큰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두 친구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얼굴만 봐도 돌아설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르을 수 있을지 답을 찾고자 장 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장 씨는 청년들을 모두 그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의 이치를 아십니까? 청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어렴풋이 듣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번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왜 배려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배경에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 말에 청년들은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왕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천천히 상대방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 역시 왕 씨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역시 자기 행동에 대한 이해와 사과를 표현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청년은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장 씨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장 씨의 날이라는 새로운 축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며 공자애인을 실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애인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 씨의 지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수상한 마법사인 서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재주가 뛰어난 마법사로 불리웠지만 이상한 실험과 혼잣말을 즐기는 까닭에 좀처럼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는 않았죠. 어느 날 서호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깊은 진실을 찾고자 맹자의 성선설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까운 마을에서 4명의 어린아이들을 몰래 초대하여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서호는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여린새 한 마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아이가 동전을 떨구었을 때 시끄럽게 울리는 기계가 있었죠. 세 번째 방에는 아이가 다른 이의 알림없이 간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네 번째 방에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토론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아이는 새를 돕기 위해 모형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이는 맹자가 말한 측은 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아이가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린 후 큰 소리가 나자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했고 이는 수오지심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아이는 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 때문에 간식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양지심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마지막 방에서는 2가지 논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아이가 마침내 오른쪽을 지지하며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비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서호는 아이들을 모아 마법의 거울을 통해 방에서의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고민했고 서호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존재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 너의 안에 선한 마음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란다. 그 마음을 잘 키워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거라. 라고 서호는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법사 서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맹자의 성선설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속 선한 본성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사단을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호의 실험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이는 유구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번화한 시장에서 아이들이 선행을 베풀 때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